이어 만수는 여러 겹의 장갑으로 감싼 총으로, 법모는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서로를 겨눕니다. 저한텐 이들이 서로 겨누고 있는 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남성성처럼 보입니다. 실직 이후 만수가 잠깐 우뚝 서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옥상에서 빨간 고추 화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선추를 죽이고 싶어 할 때입니다. 오프닝에서 만수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한 그루 나무처럼 끌어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씬의 첫 컷은 공장의 거대한 기계 속으로 재활용될 용지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만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고당하죠. 이 공장 씬과 이미지로 매치되는 장면이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데 바로 만수가 선추를 살해할 때 그의 입에 깔때기를 대고 분홍 소세지를 으깨 밀어넣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은 매치컷이죠. 이 작품의 주요 설정은 선출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살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얻기 위한 나무를 따로 경작하고, 두 번째는 폐지를 재활용한다고 하죠. 저한테는 이것이 만수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길러진 나무 중 한 그루처럼 보이기 때문이며, 또 영화 후반에 가면 그는 여러 폐지들 가운데 재활용에 성공한 듯한 순간을 맞이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종이는 무한정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선출은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재생선진국이다 라고 말하며 자막으로 무한대를 보여주는데, 실은 무한재생되는 건 종이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길러지는 만수 같은 나무들인 거죠. 그러기에 이 영화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진단하고 혹은 체념한 대상은 가까이서 보면 개인이지만 넓게 보면 시스템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은 가까이서 만수의 얼굴을 봐도 비극이고, 뒤로 물러나 숲에 베어지는 나무를 봐도 참극인 거죠. 이는 이 작품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화 안에 만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유독 많은데 이는 코미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예고편에서도 볼 수 있듯 이는 벌목되는 나무와 그를 동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재밌는 아이디어다 정도로 여겼는데, 다 보고 나선 정말 잘 지은 제목이고 제목 안에 이 작품 전체가 다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영화 안에도 띄어쓰기가 사라진 상황과 설정이 등장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만수가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띄었어야겠죠.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고, 그 의미란 건 문장이 되기 전 독립된 단어일 때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작품의 제목은 이걸 묶어서 개별성을 지웁니다. 그렇다면 영화 안에서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것, 억지로 이어 붙여 놓은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먼저 만수의 침이 분재입니다. 분재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묶거나 힘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가꾸는 방식이죠. 이는 결국 다시 한번 제지산업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길러진 나무와도 연결되죠. 또 영화 중반에 가면 만수가 차승원 배우가 연기하는 시조,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 분재를 다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심지어 만수는 자신의 분재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시조의 시체를 결박하고 땅에 묻죠. 박희순 배우가 연기하는 선추를 땅에 묻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박하죠. 중요한 건 그가 이 방식을 자신에게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가 되뇌이는 어쩔 수가 없다가 심리적 제어라면 범모를 죽이려고 할 때 총을 쥔 그의 손엔 여러 겹의 장갑이 껴있고, 그걸 벗고 나면 손과 총은 분재와 시체에 사용했던 비닐로 감싸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을 강제로 억누르고 결박하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자랍니다. 이 모습이 시각화된 게 스마트폰을 훔치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할 때입니다. 경찰청 계단에서 만수는 시원과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족은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엔 남자가 여자를 지켜야 하고, 너희 할아버지 역시 전쟁에서 상대를 먼저 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의 범죄를 친구 동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보통 부모는 밖에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가정에선 그걸 숨기기 마련인데, 만수는 지금 그 선을 넘고 있고 또 그걸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유상 마냥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흉측하게 뻗어나간 나뭇가지 같기도
하기도 하죠. 이 작품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한 그루 나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지인 가정 혹은 개인의 벌레가 꼬여서 썩어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영화는 아예 노골적으로 벌레가 꼬인 나무와 만수의 얼굴을 한 프레임 안에 담죠. 시원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할아버지 만수, 시원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연결고리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를 해하거나 죄를 덮어 씌워서 상대의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건 자신이 상대를 쏜 총이 아니라 죽은 베트남 군인의 총을 가져왔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개인 혹은 유전자의 문제로 보고 있진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만수는 시원의 친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딸인 리원이는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아빠와 다른 선택을 하죠. 더하여 마치 시원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겠다듯 미리는 시원이가 수염이 자랄 때가 되면 친아빠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죠. 영화 안에서 시원이의 마지막 컷은 자기가 죄를 덮어 씌운 동호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아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총과 태양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총은 남성성과 또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번 작품에선 이 남성성에 대해 조소를 넘어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롱도 유머의 한 부분이지만 다루기가 어렵죠. 몇 장면만 꼽아보면 아주 유명한 고추잠자리 씬이 있죠. 이 씬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음은 오해와 과장, 조소, 조롱이죠. 법모는 만수가 아라의 내연남이라 오해하고 있고, 아라는 만수가 남편에게 총을 겨누고 있음에도 만수가 하는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죠. 뿐만 아니라 만수는 스스로 했어야 할 반성을 법모에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고추잠자리 곡의 큰 볼륨 때문에 서로에게도 잘 전달되지 않고 관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만수는 여러 겹의 장갑으로 감싼 총으로, 법모는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서로를 겨눕니다. 저한텐 이들이 서로 겨누고 있는 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남성성처럼 보입니다. 실직 이후 만수가 잠깐 우뚝 서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옥상에서 빨간 고추 화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선추를 죽이고 싶어 할 때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남성성을 비웃을 땐 서브스턴스의 카메라맨처럼 비유할 대상과 성기를 일치시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렇게 지켜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또 화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르죠. 이어 만수의 얼굴과 몸으로 물이 줄줄 흐르고 이마와 관자놀이엔 핏줄이 튀어나오죠. 만수는 실직 후 계속 수모를 당하며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어가죠. 문제집 찾아갔을 땐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또 마트에서 해고당할 땐 주차장에서 작업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차 뒤에 숨어야 했죠. 또 친구가 집을 보러 왔을 때 그는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바지를 입다가 넘어지고, 만수가 나가고 나면 친구는 매트릭스가 좋다며 침대에 앉은 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미리는 그것도 판다는 말을 하죠. 이 작품의 촬영은 만수가 다른 사람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세팅된 걸로 보이는데, 그가 살인이란 방법을 찾고 나선 조금씩 그것을 역전시키다가 영화 후반부에 폭탄주를 들이키는 장면에서 완전히 화면이 뒤집히면서 작품 안에 만수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심지어 그 화분을 사가지고 와서 만수가 세운 회사 이름은 레드페퍼 컴퍼니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빨간고추라는 가짜 회사에서 모집하는 건 실직자들입니다. 정말 시니컬하죠. 또 이건 말장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름만 있는 가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는 것과도 연결되죠. 영화 안에 이런 게 꽤 되는데, 문제지의 창업자 이름은 문창호 회장이고, 미리는 만수가 식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를 식물인간이라 부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남성성이 좀 과장된 해석이다 라고 여기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님 영화엔 성적인 뉘앙스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전 세대 감독들과 다른 점은 그는 남성성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과연 그것이 그리 대단한가 질문해 왔거든요. 또 성적인 것을 포함한 시각과 행동의 주도권을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가지는 영화를 만들어 왔죠.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젊은 남자와
바람나는 건 아라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라입니다. 또 고추잠자리 씬에서 총으로 상대를 정확히 겨냥에 맞춘 것도 아라였죠. 오히려 만수는 이것도 성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우픈 장면인데 아라가 나타난 것에 깜짝 놀라 총을 오발했죠. 이 남성성을 비꼬는 건 법모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며칠째 술독에 빠져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레드페퍼 컴퍼니 구인글을 본 뒤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바지를 내립니다. 영화는 마치 북이나잇의 한 장면처럼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죠. 영화 안에서 둘 모두 종이를 하늘 위로 올려서 태양에 비춰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종이를 통해서만 태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수와 법모의 불행은 종이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는 데 있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 경쟁을 태양처럼 혹은 신처럼 섬기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만수와 법모는 원래부터 그렇게 길러진 나무 아닌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시 아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작 헤어질 결심에서도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해주는 용의자 설혜의 아파트 안을 몰래 훔쳐보죠. 이것이 정통적인 영화 속 시각이라면 영화가 진행되면서 설혜도 해준을 훔쳐보며 대등한 위치에 오릅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이 이 남성성을 아예 깔보는 건 아닌 게, 설혜가 훔쳐보는 장면은 해준이 범죄자와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는 장갑을 끼고, 이 영화에선 손이 무척 중요하죠. 칼을 든 범죄자를 때려 제압하고 설혜는 그 모습을 빨려 들어가듯 바라봅니다. 심지어 헤어질 결심은 후반에 가면 남성이 목숨을 걸고 여성을 지킨다, 희생한다는 오래된 서사도 전복시키죠. 지금도 팬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쩔 수가 없다로 돌아와서 이 허망한 남성성의 종착지는 만수가 선추를 죽일 때 분홍 소세지를 으깨서 그의 입에 우겨 넣으며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만수의 살인 일정은 빨간 고추에서 시작해 분홍 소세지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소세지를 으깨 깔때기 안으로 밀어넣는 이미지는 오프닝 시퀀스 이후 붙었던 장면, 거대한 원형 기계 안으로 폐지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과 매치컷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만수는 재취업 혹은 재활용에 성공합니다. 이 씬까지 가면 만수의 인간적인 면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AI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그가 유일한 인간 노동자가 될 수 있던 이유도 그가 AI 프로세싱과 가장 유사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AI 프로세싱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인간은 입력값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처리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의심하고 긴장하고 때론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전 이것이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띄어쓰기라 생각합니다. 이는 만수의 첫 직장인 태양제지 벽에 크게 써있던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와도 연결되죠. 이 문구는 인간이 기계를 다룰 때는 의미 있는 말이지만 AI로 자동화된 공장에선 아무 의미도 갖지 않죠. 그래서 문제지에 가면 이런 문구는 사라지고 대신 만수는 그 자리에 남아있죠. 만수의 인간적인 특징은 이런 겁니다. 긴장했을 때 다리를 떤다든지, 할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적어둔다든지, 부끄러울 땐 얼굴을 가리고 상대를 해할 땐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일 따위가 바로 인간의 영역이죠. 만수가 시조를 죽이기 위해 해안도로에서 기다릴 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를 반복하지만 그 말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 역시 덧붙입니다. 범모를 죽이러 갔을 때도 그는 총을 감추기 위해 몇 겹의 장갑을 꼈죠. 이것은 코미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한 만수가 이 살인을 계획할 때 몇 단계를 거쳐 그 자리까지 갔는지 추측하게 하죠. 중반까지만 해도 그는 몹시 허술한 범죄자였고 영화는 그 허술함에서 코미디를 뽑아냈죠. 몰래 잠복하다가 뱀에 물렸고 아라에게 총을 빼앗겼고, 또 도주하는 장면도 가을숲 배경으로 원테이크로 길게 찍어서 오프닝에서 오라 가을아를 당당하게 외쳤 던 그를 우스꽝스러운 것을 넘어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이 모자람과 우스꽝스러움은 그가 인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웃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수는 조금씩 자신의 인간적 특징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시조를 죽일 때가 되면 여전히 손바닥에 할 말을 적어뒀지만 이 범죄는 시조 이력서에 적힌 내용으로 준비한 계획 범죄입니다. 법모 집에 무작정 들어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죠. 또 자기가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갈 만큼은 치밀해졌죠. 물론 탄피는 두고 왔죠. 이 변화는 그가 딸 리원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법모 때는 딸에게 아빠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귀한 배나무에 벌레가 꼬여 있었다. 그걸 보는 게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조를 죽이고 왔을 때는 아빠가 이제 거의 다 왔다. 한 명 남았다. 식의 말을 하죠. 중요한 건 만수가 구둣가게에 찾아온 시조의 딸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배나무와 법모를 동일시하며 마음 아파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딸을 보면서도 아빠 없이 성장할 시조의 딸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런 식으로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형사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사라지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농담을 하죠. 저는 여기서부터는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출을 죽일 때가 되면 그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선출을 땅에 묻어놓고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죠. 나중에 영상통화로 전환해서 태연하게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습은 영화 초반 그가 고민 끝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실직을 털어놓는 순간과 겹치면서 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지 말도 안 되게 잔인한 순간이죠. 사람을 땅에 묻어놓고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이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고, 또 만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즉 만수 안의 인간성은 조금씩 사라지다가 여기까지 오면 과연 그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만수를 따라다니는 건 빛입니다. 이 영화는 태양제지에서 해고당한 만수가 문제지에 재취업하는 구성이며, 이는 태양과 달이라는 빛으로 연결됩니다. 영화에서 태양빛뿐 아니라 달빛, 전등빛까지 모두 만수가 하고 있는 일을 비추고 바라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부터 쪽팔림을 당할 때, 범죄를 저지를 때, 그리고 이 영화의 끝부분까지 빛은 그를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씬마다 빛을 찾아보면 이 작품이 무척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두 번째 봤을 땐 그렇게 봤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지 화장실 앞에서 만수가 무릎을 꿇고 수모를 당할 때 선출이 걸어오는 계장 쪽에서부터 태양이 비추고 있고, 그가 시조를 죽일 때도 해안도로 끝에선 달빛이 밀려오고 있죠. 또 무도회장에서 돌아온 후에 만수는 스스로에게 도취돼서 손으로 총 모양을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을 외칠 때 미리가 불을 탁 켜버리면 그는 머쓱하게 손을 내리고 방 밖으로 나가죠. 이때 또 머리를 부딪히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영화 마지막에 있는데 만수가 문제지에 첫 출근할 때입니다. 처음엔 비가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선 한 그루 나무처럼 껴안았던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죠. 너무 띄어쓴 단어는 한 문장이 아니듯 이들은 이제 남남처럼 보입니다. 만수가 차를 타고 공장으로 들어갈 때 보면 멀리서 구름 사이로 해가 나타나는 게 보이거든요. 또 도로엔 나무를 실은 트럭 행렬 사이로 가끔씩 승용차가 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동화된 공장에 출근할 사람이 몇 남지 않은 거겠죠. 공장에 들어선 만수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영화는 그 사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씬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제외하면 무성 영화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의 이유는 공장에 말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 멀리서부터 공장에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면접관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AI는 작업을 할 때 불을 켜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 전체를 소등하는 거죠. 영화에선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만수의 모습까진 보여주지 않지만 관객 입장에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다시 이 작품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많은 문자의 기원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텐 띄어쓰기가 사라진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모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진행되며 그 이모지의 표정은 계속 바뀌다가 이 씬까지 다다르면 결국 이 영화는 인간적인 표정을 모두 잃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싶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은 정말 많지만 어둠 속에 혼자 남은 만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의 굵직한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한 것 같고, 2부에선 제가 마지막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못한 게 공장 소리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는 리원이의 첼로 연주를 사용하거든요. 만수와 가장 닮았지만 마지막에 다른 선택을 하는 리원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라를 비롯한 여러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작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감과 안감을 사용하는데 그런 장면을 통해 촬영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생각하는 어쩔 수가 없다의 단점도 다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